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그 케네스 클라크 한 말, 그 아까 인간 조각, 벌거벗은 남자의 모습, 또 나중에 이제 여자의 모습, 이것이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이고, 또 서양 미술의 핵심이 누드 미술이고, 또 케네스 클라크는 그거보다 한마디 더 가서 누드가 서양성의 핵심이다. 서양성. 근데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양 미술의 핵심이 누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맞죠. 코레죠. 코레. 고졸기. 아르카익 시대에든 코레는 여성은 이렇게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었는데 옷을 다 입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거다. 아마 이제 채색을 했을 거다. 그렇지만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여성의 얼굴은 어떻게 해요? 하얗죠. 하얗죠. 그 팔도 하고. 그러니까 여성의 얼굴이나 옷을 안 입으면 하얗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남성은 이렇게 검붉게. 그러니까 그림이나 조각에서 남자는 이렇게 검붉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육체적으로 강인한 느낌을 주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지금은 이제 남자들도 얼굴이 하얀 얼굴을 뭐 미남이라 좋아하는데, 그리스 적어도 미술에서는, 조각하고 미술에서는 남자들은 이렇게 검붉게, 이렇게 약간 얼굴이 좀 검고 이러면 굉장히 강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쿠로스, 남성 조각은 쿠로스인데, 이런 상들은 뭡니까? 대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부장품으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건 에트루리아랑 다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조각, 그러니까 물론 귀족 집안이었겠죠. 조각상들을 하나 받쳐서 놨는데, 그것이 돌아간 죽은 사람, 망자의 얼굴이나 몸과는 괴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상적인 얼굴, 이상적인 몸매를 그린 조각을 그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쿠로스죠. 고졸기의 쿠로스인데 5세기에 콘트라포스토가 나옴으로써 정말 혁신적으로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전번에 말씀드린 도리포로스, 창을 든 사나이죠. 창을 든 이제 군인이죠. 원래 군인이지. 군인이 긴 장창, 긴 창을 들고 싸웠으니까. 그래서 이 폴리크레이토스, 콘트라포스토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크레이토스의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그리스 말로 디아두메노스 합니다. 디아두메노스는 뭐냐면, 여러분 디아뎀이 여자들이 되게 여자들이 있어요. 왕이나 여자들이 주로 쓰는 이 관입니다. 왕관 같은데 디아뎀. 그걸 이제 프랑스어로는 디아뎀인데 그리스 말로는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 근데 그 디아데마가 원래는 끈이었어요. 끈, 리본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보석관으로 바뀌는데, 그 역사도 재밌는데, 디아데마를 매는 청년입니다. 디아데마를 왜 매냐면 경기의 우승자는 이렇게 월계수도 하지만 끈을 맵니다. 디아데마라는. 그 끈을 매는데 거기서 이제 디아데마라는 그 보석관이 나오는데, 하여튼 디아데마를 매는 청년입니다. 이 1.95m인데 기원전 430년인데 정말 대단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폴리크레이토스라는 사람도 이 두 작품이 이 사람의 대표작입니다. 도리포로스, 창을 든 남자, 젊은이죠. 또 그러니까 디아두메노스, 디아데마를 매는 청년. 이제 이게 인체를 얼마나, 젊은 남자의 인체를 얼마나 잘 묘사했나.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청동으로 이제 나중에 모작을 한 겁니다. 디아두메노스를 폴리크레이토스에, 그러니까 경기에서 우승한 다음에 저렇게 끈을 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조각은 4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남자의 나체 조각이 나온 다음에 3세기 후에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크니도스의 비너스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죠. 그리스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인데, 크니도스는 터키의 맨 서쪽 끝에 있는 지금은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에 이 신전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유명해졌는데, 이걸 아주 하얀 대리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육감적이어서 정말 크니도스에서 만든 동전을, 그러니까 주주원 동전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크니도스 그 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크니도스에서 동전을 주저할 정도로 이게 아주 그리스 세계의 모든 관광객을 이끄는 아주 명소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육감적이어서 4세기 중반에 나오는데 그 프락시텔레스가 너무 육감적이어서 아주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각하고 그림하고 그 조각의 그 인체의 어떤 그 매력적인 거, 특히 성적 매력은 비교가 안 되죠. 조각상에 하고 그림의 누드하고 성적 매력은 조각상하고 그림 허야는 비교가 안 되면서, 그러면서는 뭡니까? 정말 미켈란젤로처럼 조물주가 그 기독교 신화에, 기독교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뭡니까? 하느님이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거의 같은 반열에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미켈란젤로가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크니두스의 아프로디테를 둘러싸고는 이 젊은 남자들이 가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육감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국부를 가림으로써 오히려 더 그런 어떤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이 사람도 그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옴으로써 여기가 크니두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터키의 끝이죠. 터키의 끝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터키의 서부 해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 문명권이었다는 걸 거듭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이유입니다. 그 메디치의 비너스도 이것도 아마 그 프락시텔레스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건 이제 더 가렸죠. 그래서 이거는 청동상을 대리석으로 복제한 거로 표현합니다. 키가 150cm인데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청동상을 대리석으로 복제한 건데, 이걸 이제 메디치가에 있어서 아마 이게 우피치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우피치 미술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그래서 이거는 메디치의 비너스라고 봅니다. 이때부터 이런 거는 뭡니까? 베누스 푸디카, 정숙한 베누스 가렸다는 거죠. 가슴도 가리고 여기 국부도 가렸다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누드 미술을 보면 이게 이제 저 유명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죠. 근데 뭡니까? 똑같죠. 가린 부분이 오른손으로는 가슴을 가리고 왼손으로는 국부를 가린 게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보티첼리도 당연히 이걸 봤습니다. 이게 148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요 세로가 172cm, 가로가 278cm입니다.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중세 이후 최초로 나온 실물 크기의 여성 그 누드 그림입니다. 나체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더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르조네, 역시 이제 그 베네치아의 그 베네치아 화파를 대표하는 조르조네하고 티치아노도 이 그림에 관계를 했을 거다고 이야기하는데, 좌우관, 이게 잠자는 비너스입니다. 잠자는 비너스인데 이건 지금 드레스덴에 있거든요.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걸 드레스덴의 비너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노골적이 됐죠. 그전에는 좀 가렸는데 더 노골적이 됐고, 이거는 언제냐면 1510년대. 그러니까 보티첼리 그림보다 한 30년 됐습니다. 보티첼리 그림이 1480년대, 이거는 1510년대. 르네상스의 아주 전성기죠. 그 다음에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티치아노의 비너스인데 더 요염해졌죠. 그죠? 이때는 뭡니까? 이 비너스가 앞에 사람을 쳐다보지 않죠. 창피하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뭡니까? 우르비노스는 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자세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우르비노 비너스가 누구냐? 그 뭐 말이 많은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에서 이 티치아노의 비너스입니다. 그게 비슷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게 요한 조판이라고 독일 화가인데 1770년대 그린 그림입니다. 1770년대 우피치의 한 전시, 우피치 미술관의 한 전시실을 그린 겁니다. 근데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 뭡니까? 저 메디치의 비너스 있고, 여기 뭡니까? 우르비노의 비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우피치에 이렇게 화려한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거를 영국 사람들이랑 이탈리아 귀족들이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이때는 그림을 이렇게 걸어놨대요.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은 많이 발전한 거죠. 이건 정신이 없었겠죠. 이렇게 걸어놨으면. 우리가 이제 살롱전, 프랑스의 살롱전도 구체지에서는 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한 방에다 다 이렇게 걸어놓고 조각은 다 이렇게 놓고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난리가 났던 건데, 이게 우피치 트리부나라고 1770년대 그림인데, 여기서 메디치의 비너스랑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야의 그림이죠. 그죠? 옷을 벗은 마하죠.
옷을 벗은 마하. 이게 18세기 말까 1797년에서 1800년 그림입니다. 근데 훨씬 더 도발적이 됐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음모를 그려놨어요. 이 고야가. 이건 이제 그림이 두 가지죠. 옷을 입은 마하랑 옷을 벗은 마하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종교 재판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이 종교 재판이 카톨릭 굉장히 근본주의가 세죠. 종교 재판에서 이게 종교 재판에 걸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누구냐? 그 당시에 그 아주 세도가의 애인이었을 거다. 뭐 이래서 이제 유함해야 되는데, 하여튼 종교 재판의 심사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보면 기소가 된 거죠. 기소가 된 건데, 이 옷을 벗은 마하는 획기적으로, 물론 다른 그림도 있었겠죠. 음모까지 그려놓는, 이건 정말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게 이제 1800년 정도 만들어진 그림이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프랑스의 소위 아카데믹 스쿨, 그 프랑스의 미술 아카데미의 그 회원들이 주로 그림인데, 이게 카바넬이 1863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비너스의 탄생이죠. 비너스의 탄생인데, 제가 보기엔 고야 그림보다 훨씬 못하죠. 훨씬 덜 도발적입니다. 그죠? 예? 덜 도발적이고 좀. 근데 이제 이 카바넬의 그림, 당시에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아카데믹 스쿨, 아카데미 화파의 그림도 지금은 많이 평가돼서 오르스에 걸려있는데, 지금 오르스에 있는데, 제가 보기엔 마하 그림보다 훨씬 떨어져요. 이게 1863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그림하고 똑같은 해, 우리가 너무 알고는 마네의 올랭피아가 나옵니다. 이건 정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체를 강조했죠. 그죠? 근데 올랭피아는 뭡니까? 여체를 강조했다? 그게 아니죠. 굉장히 도발적이고, 이거는 뭐 머리에 동백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매충분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고급 공작분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누구의 애인인 공작분이었을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비너스고, 이거는 뭡니까? 이건 마네가 1864년에 올랭피아라고 되어서 났으니까 정말 팔칵 뒤집혔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뭡니까? 그거 굉장히 노골적이고 육체를 강조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굉장히 도발적이고 뭘 봐 이거죠. 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은 시대에 나왔다는 게,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카바넬도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림사에서 초기에는 이 그림이 훨씬 쳤죠.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아카데믹 스쿨의 프랑스 아카데믹 스쿨의 대표적인 부그로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 그림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에곤 실레 1917년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드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누드를 보더라도 서양 미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관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케네스 클라크의 말, 서양 미술의 핵심이 누드다. 우리가 그 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실내 그림은 뭡니까? 정말 뭐 지금까지의 누드랑은 전혀 다르고,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뭐랄까요? 처참하다랄까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그린 누드도 많으니까, 실내가 이런 면에서 아주 뭐 클림트도 마찬가지지만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을 그린 작가 중에 하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누드 미술 잠깐 봤냐면,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대 그리스 미술의 전통에서는, 그것을 이어받은 서양 미술의 전통에서는 나체, 처음에는 남자의 몸, 나중엔 여자의 몸인데, 적어도 르네상스 시대 이전까지는 남성 나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하여튼 벌거벗은 남자의 몸을 조각한 것이, 또는 그림을 그린 것이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 그것을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 우리가 3대 조각은 사모트라케의 니케죠. 사모트라케의 니케는 2.75인데, 원래 이 밑에 이제 받침석인데, 이거 전체는 5m가 넘습니다. 5m인데, 기원전 200년 정도에 아마 발견됐는데, 1863년에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발견됐냐? 사모트라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에게의 제일 북단에 있습니다. 사모트라케. 그러니까 조그만 섬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섬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터키의 서쪽 바다에 있는 섬들, 사모트라케, 뭐 로도스, 그 다음에 레스포스, 이런 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모트라케 니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인데, 배 맨 선두에다 이렇게 승리의 여신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옷을 입었지만 굉장히 관능적입니다. 그죠?
배꼽이나 이런 부분 보십시오. 가슴을 드러낸 거는 감추었지만 굉장히 관능적이죠. 사모트라케의 니케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루브르에 이렇게 전시됐죠. 이것까지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프랑스 사람이 구입했는데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승리의 나팔을 불고 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말이죠. 기원전 290년에 그 그리스 지역에서 그 주조한 은화입니다. 그걸 드라크메 합니다. 드라크메인데 이게 4드라크메입니다. 드라크메가, 그러니까 드라크메 4입. 그러니까 드라크메가 1드라크메 2인데 4드라크메짜리 은화입니다. 은화인데 보십시오. 승리의 신 니케를 뱃머리에 이렇게 딱 조각을 해놓지 않습니까? 주조로. 그러니까 동전. 이 동전 주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서양의 역사에서 자기 얼굴을 동전에, 옆얼굴이죠. 옆모습을 제일 처음에 주조하기 시작한 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거 이제 나중에 저거 말씀드리는데, 그건 아마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그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좀 확인해 봐야죠. 하여튼, 이 사모트라케의 니케도 동전, 기원전 290년에 그 주조된 드라크메, 그걸 이제 은하를 드라크메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4드라크메짜리 은하에 니케가, 사모트라케, 그러니까 니케 여신이 이렇게 주조되어 있는데, 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 두 번째 대표작이 밀로의 비너스죠. 이게 이제 밀로가 밀로스 섬이죠. 밀로스 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걸 이제 그리스 요 남은 이걸 키클라스 제도합니다. 키클라스 제도인데 이건 뭐냐면, 키클라데스는 요 중간에 델로스 섬, 조그만 델로스 섬인데, 델로스 섬을 중심으로 하는, 둘러싼 이런 뜻입니다. 둘러싼. 근데 그 키클라스 제도에 여기가 밀로스 섬인데, 이 밀로스 섬을 밀로라고도 불러요. 밀로스 섬의 다른 이름이 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밀로의 비너스가 된 건데, 이거는 1820년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영상가 사가지고, 프랑스의 그 대상가 영상가가 사가지고 루이 18세한테 말하자면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는데, 전체 키가 202cm고 150, 기원전 150에서 130년 정도에 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것도 연물sim입니다. 연물sim인데, 그러니까 미인의 상징이 아니니까 원래 이렇게 발굴됐습니다. 요거랑 받침대랑 요렇게 헤라클레스랑 다른 상이랑 같이 이렇게 네 개가 발견됐습니다. 같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팔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팔을 띄워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나중에 처음에는 팔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또는 다 있는 것보다는 덜 감추고 없애는 게 더 멋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로 비너스도 원래 처음에 복원을 했을 때는 이걸 팔을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근데 영 아니니까 했습니다. 또 원래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는 뭡니까?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비너스랑 군신 마르스, 그러니까 제일 이쁜 사람, 여자는 이쁜 걸 따지니까 제일 아름다운 것은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리고 뭡니까? 남자는 뭡니까? 제일 힘이 센 사람. 옛날에 헤라클레스인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뭡니까? 군신, 전쟁의 신은 마르스죠. 같이 해놨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있는 밀로의 비너스가 훨씬 더 정말 매력적인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헬레니즘의 3대 조각이 제가 여러분 볼 수 있는 라오쿤 군상. 이게 이제 요게 전체 높이가 2.42m고 길이가 1.6m인데 정말 대단한 거죠. 기원전 40년경에 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것도 원품은 청동상이었다고 보는 거죠. 청동상이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게, 또 이 청동으로 이걸 주조했으면 정말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506년에 로마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황이 즉시 사버렸죠. 즉시 구입해서, 그때 이제 미켈란젤로도 가서 구경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근육의 표현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동적인 표현인데, 이제 정말 격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얼굴을 보면 이게 이제 이
라오쿤의 두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격렬한 고통이고, 헬레니즘 조각의 양대 특징이 뭡니까? 사실주의, 그리고 고통을 포함한 드라마를 보여주는 게 헬레니즘 조각의 양대 특징인데, 정말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얼굴이 뭐랑 비슷합니까? 자세가. 우리가 저번에 봤죠. 페르가몬에 제우스 재단에 있는 프리즈. 이게 아테네 여신이 거인족을 좀 제압하는 관계인데, 거인족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확 뒤틀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거인족을 뱀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랑 라오쿤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이 라오쿤 문상의 원 청동산도 페르가몬에서 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이 자세가. 그죠? 이 고통을 드러내는 자세가, 물론 이게 훨씬 더 격렬하죠. 훨씬 더 격렬하지만, 이 페르가몬의 제우스 재단에 있는 프리지에 나오는 거인족, 아테네 여신에게 제압당했고, 더구나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곧 죽게 생겼으니까 정말 비통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드라마인데, 라오쿤의 드라마는 더하죠. 자기 아버지가 아들 둘도 뱀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데, 자기는 뭔가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이죠. 자기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끔찍한 인간의 고통, 신의 저주를 받은 인간의 고통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면 정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파토스합니다. 파토스. 고통에서 주는 어떤 공감. 저 라오쿤이 그 느끼는 그 고통에서 우리가 어떤 그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그러니까 사람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고통, 경험에서 그 고통을 알거든요. 이런 것도 정말 죽기 직전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서 느끼는 공감, 그걸 우리가 파토스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이런 게 그런 거죠. 그 파토스인데, 그 파토스를 정말 절묘하게 표현한 거죠. 물론 인간의 인체의 몸의 그런 정말 격렬한 그 뒤트림이나 이런 근육의 모습은, 그러니까 그 해부학적 지식이 대단했다는 거죠. 해부학적인데, 그거랑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인간 인체에 대한, 인체의 이걸 아름다움이라고 보였지만, 인체에 대한, 정말 인체 해부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라오쿤 군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알고 있는 고통, 그것이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그 고통에서 남의 그런 고통이 형상화된 걸 보고 우리가 공감하거든요. 공감한단 말입니다. 그게 파토스거든요. 페이소스죠. 페이소스. 근데 그 파토스를 정말 드라마로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가 자기가 아들 둘이 지금 같이 죽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아버지를 쳐다보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 그걸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옆에서 자기 두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느끼고, 우리는 그걸 보고 뭡니까? 파토스를 느끼는 거죠. 파토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그 경험한 고통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그 아까 제우스 재단의 프리즈랑 비슷하게 해서 페르가몬에서 제작된 청동상을 복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본 모습이고, 이게 말이죠. 이 팔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팔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가 딱 그걸 보고 말했다는 거죠. 저건 이렇게 돼야겠다, 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대단한 사람이죠. 원래는. 그래가지고 이건 나중에 복원했는데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로마에서 이게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있거든요.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데, 바티칸 박물관에서 1957년까지는 팔을 이렇게 복원해 놨어요. 그리고 얘 팔을 이렇게 뻗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랑 보시면 이게 팔이 없죠. 그죠? 얘도 팔을 없애버렸습니다. 그죠? 얘도 팔을 없애버렸어요. 어느 게 더 정말 그 드라마를, 그 파토스의 드라마를 잘 표현하냐? 팔이 없는 게 잘 표현해서, 처음에 복원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미켈란젤로가 보고 이거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1957년까지,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시대에 미켈란젤로가 저 팔은 뒤로 젖혀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저거를 못 찾아냈는데 누가 이제 찾아내서 뭐 어떻게 했다는데, 자관 1957년, 그러니까 발굴 다음에 1957년까지는 바티칸 박물관에, 처음에는 박물관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전시가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 조사에서 미켈란젤로의 말이 맞다는 게 밝혀져서 이걸 띄워버렸습니다. 띄워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게 훨씬 더
그 파토스를 더 자아내는데 적합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957년까지는 이런 모습인데 이건 좀 뭡니까? 드라마가 좀 약해졌죠. 그죠? 드라마가 좀 약해졌죠. 예.